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의 교전이 있었고 북한군 대부분이 사망했다는 우크라이나군 지원단체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교전에 투입됐다 살아남은 북한군 추정 영상이 공개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이래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보수 텃밭으로 통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글쎄, 저희가 방어 시설들만 구축하는 할 것이며 실제로 전체는 참여를 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저희가 교수가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오늘 제 인원이 40명이었는데 모두 전사했습니다. 저는 전에 시체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사전일처럼 종이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의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한 명령을 미사일 총국에 하달하시고 10월 31일 아침 공화국 전략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영구화하는 데서 획기적 리정표를 세우는 중대한 시험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자, 최근 북한과 관련된 두 가지 종류의 영상을 연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는 북한군 파병과 관련돼 있고요. 하나는 어제 있었던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겁니다. 자, 특히 앞에 나갔던 저 영상,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북한군으로,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이 되는데 앞서서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 북한 군인들이 교전에 참가했다. 그러나 거의 다 전사하고 한 명만 살아남았다는 어떤 우크라이나군 지원단체 주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런 영상이 지금 퍼지고 있는 겁니다.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붕대,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는 저 북한군 추정이 얼굴을 보면은 분명히 북한 주민처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을 북한 말투로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죠, 핵심은. 부대 인원 40명이었는데 모두 전사했다. 본인은 전우들 시신 밑에 숨어서 살아남았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상황, 끔찍했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요, 우크라이나 지원 NGO 리투나 소재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죠. 지난달 25일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부대, 북한군 첫 접촉이 있었다. 이건 교전을 뜻하는 거예요. 당시 한 명 제외하고 모두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며칠 지난 뒤에 이런 영상이 나온 겁니다. 과연 이 주장과 이 영상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 건지 아직은 모릅니다만 상당히 무언가 있어 보이는 상황인 거죠. 자, 지금부터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이화여대 박원건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궁금한 게요. 우크라이나 정부도 그렇고 우리 당국 그리고 미국 당국도 현재는 북한군이 뭐 파병된 건 맞는데 훈련 정도 바꾼 단계고 아직은 전선에 투입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설명이 계속 나온 상황에서 북한군 추정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건 분명히 전투를 치른 걸로 보이는데 말투, 상황 설명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좀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특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움직이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뭐 AI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허위 정보도 많이 퍼지고 있다. 물론 지금 이 방금 틀어둔 그게 제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 여기서 가장 공신력 있게 확인되는 것은 한국 정부 혹은 한미 또 나토 국가들이 같이 모두 확인을 한 그 정보만이 예. 정확한 정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정확히 확인된 정보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병이 된 것은 맞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뭐 이동을 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선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근데 아직 확인이 안 된 것은 정말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 북한군이 예. 그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전투병이 아니더라도 후방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 지역 자체가 여기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뭐 좀 다른 지역일 수도 있죠. 현재로서는 그 러시아 영토였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이 정설처럼 돼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도 일단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지역이 중요하다고 예. 말씀드린 게 지난 6월 달에 러시아와 북한이 조약을 맺으면서 예. 일종의 동맹 조약이 다시 부활한 거죠. 핵심 내용을 보면은 상대국이 무력 침공을 받았을 때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뭐 파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쿠르스크는 일단 러시아 영토는 맞거든요. 예. 그렇다면 북한군이 간다면 뭐 러시아가 이것은 자신들이 침공을 받은 지역이라서 북한군이 거기에 파병이 되는 것은 정당하다. 최소한의 명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지금 앞서 소개했던 시청자분께 전해드렸던 이 영상 아직은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혹시요 이게 심리전을 위한 허위일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은 하기 쉽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전쟁 상황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심리전일 가능성도 있죠. 예. 왜냐하면 상대편에게 공포감을 주고 또 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끌어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방금 나온 것처럼 뭐 북한군이 이미 들어갔는데 다 전사를 했다. 그런 얘기는 그만큼 북한의 군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듣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여기 앞에 보면 무작정 쿠르스크 교전에 참가하도록 강요를 받았고 무기도 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북한군과 또 러시아군에게도 큰 타격이 되는 그런 정보니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정보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심리전이 이것 제가 심리전에 딱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를 비롯해서 미국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북한군 파병 인원, 그 규모도 있지만 실제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실제 전투에 투입된 게 이제 확인된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텐데 북한군 역시 상당히 큰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북한군이 전투 지역 최전방으로 파견된다면 희생은 저는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미 잘 알려졌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평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북한군이나 한국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 훈련을 주로 산지에서 훈련을 했고 또 우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 폭풍 군단이라서 11군단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특수 작전을 하는 그런 부대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산지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지 적응 훈련이 현지 상황에서는 굉장히 제한되게 합니다. 예. 보통은 이것보다 훨씬 길게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북한군이 러시아군 편제로 들어가서 러시아군의 명령을 받게 돼 있는데 예. 이건 말도 안 통하고 그 명령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도 불명확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화력전입니다. 예. 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차, 탱크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건데 현재 북한이 파병된 것은 그런 중장비 중화기 전혀 없이 그냥 일단 보병만 들어갔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합쳐서 이런 화력전이 가능할 것인지 기갑 사단이 들어가서 같이 뭔가 작전이 가능할지 그 부분도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전투에 파견된다면 희생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자, 박원규 교수님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몇 가지 좀 안내드리고 전달해드리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당국이 북한군 규모, 투입 이런 상황 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내놨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There are some 10,000 North Korean soldiers in total in Russia. And the most recent information indicates that as many as 8,000 of those North Korean forces have been deployed to the Kursk region. Russia has been training DPRK soldiers in artillery, UAVs, basic infantry operations, including trench clearing, indicating that they fully intend to use these forces in frontline operations. 자, 화면에 그림으로 조금 더 좀 정리해 보죠. 화면에 있습니다. 자, 지금 10,000명 이상 정도 갔는데 특히 쿠르스크 지역에 집중됩니다. 8,000명 정도 이동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고요. 특히요, 이 대목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의
포병 관련 훈련. 그런데 여기에 무인기가 포함됩니다. 무인기 작전 훈련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며칠 내 전투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박원근 교수님, 네. 이 무인기 부분이 눈길을 담는데 사실 북한군이 그런 무인기 전투에 경험을 쌓게 되는 셈인데 우리로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이 이런 드론, 무인기를 사용해서 적을 공격하는 것이죠. 뭐 일종의 여태까지의 이런 재래식 전쟁과는 좀 양상이 다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은 여기 현지 전장에서 이런 경험을 북한군이 쌓는다면은 실전 경험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이것은 바로 한국의 실존적인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그런 실전 경험을 쌓고 다음번에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것은 결국 한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북한군의 파병 규모가 10,000명, 뭐 12,000명, 13,000명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전부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의 상황에 따라 북한이 추가로 더 대규모 병력을 파견할 여력이 좀 있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뭐 이미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00명이 됐던 12,000명이 됐던 그 병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군대 전투를 치르다 보면 희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편제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러시아와 뭐 10,000명이 됐던 12,000명이 됐다 하면은 희생이 나올수록 그 추가 병력을 파견을 해서 그 편제를 채워야 되는 거니까 이게 연인원 단위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파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지금 미국 정부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을 향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중단 또는 어떤 역할 좀 해달라. 그러니까 멈추거나 뭘 조치를 좀 취해달라 이건데요. 중국이 과연 나설까요? 중국이 나설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비당사자, 비개입자다라는 그런 일종의 중립적인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죠. 물론 뭐 중립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뒤를 봐주고 있고 오히려 러시아의 경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 능력을 중국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맞죠. 무기를 안 준다, 그리고 직접 참전을 안 한다, 그 정도 의미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북중 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최근 북중 관계가 중국 관계가 안 좋거든요. 예. 올해가 75주년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시진핑과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 중국이 북한의 파병이나의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것은 중국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선택할 가능성은 저는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당국은 우리를 향해서 사실 앞서도 그랬지만 계속 무기 지원 요청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네. 북한군 파병 이후에는 더 적극적인데 특히 뭐 단순히 포탄을 넘어서 약간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방어용 무기에 대한 어떤 요구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응할 수 있는가? 이것도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뭐 정부가 이미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마지막 단계는 우크라이나한테 살상 무기 제공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게 우크라이나한테 그런 무기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에 중점이 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칙적으로 살상 무기를 비롯해서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있다. 그렇지만 예.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특히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체계나 핵심 뭐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그런 기술을 이전한다면 한국은 모든 선택지를 열고 볼 수밖에 없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정확하게 러시아한테 보내는 것이고, 러시아가 그런 선택을 하지 말도록 억제하는 데 일단 중점을 두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뭐 앞서 방송 시작하자마자 북한 쪽에서 북한 매체가 뭔가 어제 있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M 발사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나 나오는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또 걱정 세상인데 북한이 스스로 이렇게 밝혔어요. 화성포 19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그리고 화성포 18형, 우리는 뭐 화성 18, 화성 19 뭐 이런 표현인데 화성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화성포 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것. 그리고 이게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북한 스스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북한이 어제 쏘아올린 뭐 북한 표현은 화성포 19형입니다. 대대적으로 지금 알리고 있는데 이전에 발사한 ICM과는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이른바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화성포 19형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화성 18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쏘고 거의 뭐 1년 만에 쏘는데요. 이거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 일단 그 다탄, 두탄, 그러니까 하나의 탄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탄두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 기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체 연료일 경우에는 그만큼 빨리 신속 발사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이런 핵 강국들은 예. 이런 형식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최종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예. 물론 뭐 북한이 이 모든 기술을 다 완성했는지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북한이 현재 보여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다탄도 고체 기반의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최종 그런 형태인 것은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완결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 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당국의 설명인데요. 러시아 외무 그리고 북한 최선희 외무상 아닙니까? 오늘 모스크바에서 회담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회담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지금 이것도 걱정되는 건데 러시아 외교당국과 북한의 최선희 지금 러시아로 가서 만나서 회담을 했다. 과연 여기서 무엇을 얘기했을까? 지금 예상되는 바는 이른바 러시아의 군사기술, 즉 ICBM 또는 핵과 관련 기술 이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 또 여기에 아울러서 김정은의 방러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인데 박원근 교수님. 예. 이번에 ICBM 발사에 혹시 러시아 기술이 더해졌다고 좀 의심을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그 부분은 좀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거는 작년 12월에 썼던 화성 18형을 개량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화성 18형 자체는 러시아 기술이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은 조금 더 정보 당국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정말로 러시아 기술이 일부라도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금지선을 넘게 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미사일이라는 한국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무기체계에 러시아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최선희의 방러는 수차례 이미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여기서 주목할 거는 아까 중국과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최선희가 외무상이 된 후에 중국은 아직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북한의 현 관계에 어떤 시사점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중국은 안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두 국가의 관계가 편찮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방증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중국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ICBM 관련해서 뭐 아직 정확한 거 모릅니다만 이 19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거 앞부분에 이 미사일의 앞부분 보면 굉장히 뭉툭해서 여기에 이제 핵탄두가 다탄두 장착이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혹시요 북한이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재집권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포석을 두고 있다라는 어떤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발 시점이 미국 대선을 겨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 딱 남은 이 시점에 1년 가까이 안 쏘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으니까요. 이것은 뭐 미국 대선을 향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트럼프를 정말 응원을 하는지 해리스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지 그 부분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2018년, 19년에 사실은 트럼프한테 김정은이 많이 끌려다니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1심이 끝났습니다만 이 충북 그 동지단일에서 간첩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그 판결문을 보면은 그 안에 지령이 북한에서 내려왔고요. 그 지령이 2018, 19년에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트럼프에 대한 아주 증오감이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트럼프라는 인물이 만만치 않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2019년 2월 하노이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확실하게 핵 능력을 보여주는 존재감을 통해서 언젠가는 미국과 담판을 짓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 그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자, 지금 뭐 미국 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 뭐 짧게 좀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가 심상치 않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듣기에 따라 묘합니다.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Because they've already started cheating in Lancaster. They've cheated. We caught them with 2,600 votes. And they all said, don't come. I said, why? You can't win New Mexico. I said, look, your votes are rigged. We can win New Mexico. We can win New Mexico. 박원경 교수님, 좀 트럼프 후보 얘기 들어보면 벌써부터 약간 부정선거를 미리 외치는 것 같은데 대선 이후에 본인이 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약간 불복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뭐 그런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자신들의 지지자를 규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초접전인 것은 이미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 부동층이 뭐 2% 미만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마만큼 집토끼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막 진짜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선거 결과의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식의 발언을 통하면 하게 되면은 트럼프의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또 뭐 부정선거가 될 수 있겠네 해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그런 발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약간 공포 마케팅일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화여대 박원균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북한 관련 이슈 그리고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로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는요. 영상으로 먼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비서실장님, 19%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인 거 확인하셨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 대통령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지가 않은데 다음 주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걱정 안 되십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워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런가요?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첫 10%대 지지율. 그러니까 취임 후에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오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나온 결과거든요. 일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이거를 9월 이후에 쭉 시계열로 쭉 봤죠. 그러면은 맨 앞에 보시면 23%고 뭐 비슷하게 가다가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 오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월 5주차 조사인데 긍정평가,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죠. 19%가 나왔습니다. 20% 밑으로 내려간 건데 이거는 집권 이후 처음이거든요. 자, 그리고요. 지역별로도 여러 가지 분석이 되고 있는데 특히 대구, 경북, TK 지역입니다. 여기는 국민의힘, 보수 텃밭으로 돌아가는 건데 여기 보세요. 오늘 나온 거는 18%입니다. 일주일 전에 26, 그전에는 31, 앞서선 37. 그래도 꽤 높게, 상대가 높게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18%까지 내려간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자, 오늘요. 두 분의 전직 국회의원 모셨는데요.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김영우 전 의원님. 19%. 물론 이게 뭐 20%, 19%, 1% 포인트 차지만 20% 밑이라는 의미를 오늘 언론들이 다 의미를 그렇게 잡으면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첫 10%대다 이런 건데 특히 대구, 경북, TK 지역은 18%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폭이 상당히 컸어요. 지금 평균이 전국 평균이 19인데 대구, 경북 지역만 따로 보니까 18% 나온 겁니다. 이거 왜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사실 그 국민의힘 넓게는 보수 쪽의 어떤 텃밭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 어떤 보수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이 텃밭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조금 달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대구 경북 지역이 지역적인 지지 기반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구 경북 지역이 지역적인 지지 기반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윤석열 후보였기 때문에
보수 전체가 이제 연대를 해가지고 대선에서 승리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여주는 모습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어떤 그 보수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마음을 좀 상하게 했다. 아마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까지 이제 내려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잘하면은 나중에 또 이제 어떤 보수주의의 어떤 자존심을 살린다든지 아니면 정말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실 분들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민심에 어떤 그 회초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돌을 맞으면서도 갈 길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어떤 돌인지 이 돌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무언지 이 회초리 이런 거를 봐가면서 돌을 너무 많이 맞으면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광판을 안 보겠다라고 과거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결국은 그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곱씹어 볼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한 가지 지지율 조사가 공개가 됐죠. 이것도 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엠브레인 퍼블릭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문화일보 뭐 의뢰인데요. 긍정평가, 부정평가 수치가 있죠. 그러니까 긍정평가니까 이게 지지율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17%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10%대입니다. 지금요. 홍익표 전 의원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 그러니까 10%대 지지율이 처음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원인,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네. 갤럽 지지율 보면은 이게 19% 나온 거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되게 16%에서 22%라는 얘기가 되죠. 오차 범위를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그 내려갈 만큼 내려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거든요. 사실 한 자릿수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근데 지금 원인을 보면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구조적 요인하고 상황적 요인을 좀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조적 요인은 역시 가장 큰 것은 경제 민생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전반적으로 그 시장 물가나 또는 이 어떤 삶의 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뭐 그 국회가 여야가 해법 없이 싸우고 있는 것도 책임이지만 이런 민생 문제나 그 경제 그 일반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거는 정부 여당이고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법도 또는 그 대안도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황적 요인은 역시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당내 지금 의혹과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황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뭔가 인정하고 그다음에 개선하려고 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매우 오만과 독선, 그러니까 인정도 안 하고 뭘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경청하지도 않는 모습에 대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고 그게 소위 그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 지지 기반인 TK에서도 이런 그 지지율 하락이 일어난 것은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조금 그 회초리를 과감하게 든 것 아니냐.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여권 내 분열 상황도 이런 그 요인 더 추가적으로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삶이 너무 팍팍한 거죠. 민생에 관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상황적 이유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 그리고 여당 내가 약간 분열상을 보이는 거, 이런 게 다 겹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신데요. 지금 국정감사가 이제 거의 끝나서 막바지죠. 오늘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이제 국정감사 여기 질의응답들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지지율과 관련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높은 지지도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서방 국가를 보더라도
직전에 뭐 기시다 총리도 계속 15%, 13% 내외였고 뭐 유럽의 정상들도 20%를 넘기는 정상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비서실장님 모습을 보니까 무슨 뭐 개선 장군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쯤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서실장님 같은 분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계시니까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내기 직전인 이준석 당대표를 거론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마십시오. 국민들한테 눈속임하려고 하니까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천하람 의원님은 저 들어보세요. 명태균 씨랑 이준석 대표랑 새벽 4시에 사찰에 가서 홍매와 같이 씹었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지금 장난하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 지지율은 저희 지금 개혁신당 지금 국정감사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사과하십시오. 자, 잠깐 시간 좀 멈춰주세요. 자, 사과하십시오. 사과하기는 아니에요. 저기 천하람 의원님. 사과 못합니다. 천하람 의원님. 야. 아까 금주라고 그랬죠? 그 금주를 내는 거예요, 방금. 지금 자, 잠깐만요. 예, 천하람. 오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했고요. 뭐 다른 참모들도 같이 있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공개된 지지율과 관련돼서 질문들이 있었는데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홍익표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에서 저런 모습을 보인 것은 정부 측 관계자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국회가 여야가 그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낸 거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 측 관계자가 오만하거나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을 때에는 함께 질책을 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본인이 아마 다선 국회의원이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기 때문에 천하람 의원이 초선 의원에 자기가 보기에는 아주 그 사소한 일개 의원에 불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경험이 좀 뭐랄까요, 경험이 별로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 없이 한 걸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헌법기관으로서 그 국민을 대표하고 있고 본인은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비서실장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저런 식의 답변 태도는 여야를 불문하고 매우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원인이 아까 제가 오만과 독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서실장이라도 자세를 낮추고 송구하다 상황을 겸허하게 보고 있고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게 기본인데 저런 식으로 그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신경 써라 뭐 그 또 당신들 뭐 칠불사간 얘기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논점을 벗어난 얘기거든요. 논점을 벗어난 얘기로 그 국회의원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고 저런 그 비서실장의 저런 태도가 대통령실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하고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저런 모습이 있었고요. 지금 뭐 자막으로 나가는데 부족한 부분 채우기 위해 더 노력을 하겠다. 더 많은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은 나왔는데 김영우 전 의원님 지금 지지율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지율상으로는 좀 위기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좀 벗어나거나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좀 조언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대통령실에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무슨 전화 통화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세부적으로 법적인 준비를 차분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태도나 자세 전환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그 운영이 보면서도 조금 이제 불편했는데 지금 이제 법적인 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 정도까지 사태 이게 구체적인 무슨 어떤 범죄 행위가 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의혹만 가지고도 이게 국정에 엄청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걸 돌파를 하려면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어떤 이런 자세보다는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한 책임의식이 첫 번째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그 책임의식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그러면 알려드릴까? 저는 그 대국민 입장 표명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 대한 대통령실의 어떤 그 설명도 소위 얘기하면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잖아요. 명태균 씨 경선 이후에 만난 적 없다, 접촉한 적 없다 그랬었는데
결국은 접촉을 했잖아요. 예. 근데 수없이 많은 전화 때문에 무슨 뭐 의미를 별로 안 둔다. 그거는 저는 국민을 대상으로 좀 농담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대국민 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또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무슨 정치를 하면서 무슨 범법 행위를 하거나 무슨 죽을 죄를 져가지고 무슨 자리에서 물러가거나 인적 쇄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사태가 어렵고 이것을 돌파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차원에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도 갈고 차관도 갈고 국무총리도 내려오고 또 과거 정부 때 보면은 이제 청와대 뭐 수석 한꺼번에 다 그만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대외 활동 전면 중단 정도는 선언이 돼야 되죠. 무슨 특감이나 특검이나 법적인 이런 거는 나중 문제고요. 민심을 어느 정도라도 좀 달래고 다가가기 위해선 그런 그 태도와 자세 변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작이 돼야 되겠죠. 지금 두 분 전직원들께서 오늘 지지율과 관련해서 원인 분석 그리고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사안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어제 민주당이 공개했던 명태균 씨 관련된 녹취잖아요. 여기에 어떤 목소리가 담겼고 이게 어제 파장을 일으켰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뭐랄까요? 해명일까요? 아니면 어떤 설명일까요? 이렇게 좀 더 내놓고 있거든요. 일단 그 몫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녹취도 일부 짧게 나온 상황이라 전체 정황을 또 정확히 이야기가 아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렴치한 범죄 수법일 수도 있다라 만천하에 지금 사적으로 대화한 거를 지금 공개를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 국감이 있어요. 시기를 그렇게 맞췄잖아요. 이게 기획 폭로예요. 대통령께서 박절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악하게 거절하지 못하시는 성격이세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막 그 질문을 그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다그치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친윤계 의원이라고 꼽히신 분들, 그리고 지도부의 일부에서는 뭐 이런 설명들, 어떤 뭐랄까요, 뭐 해명, 설명 또는 어떤 분석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 녹취 공개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앞서서는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는 강하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침묵 상태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틀째 침묵입니다. 이틀간 공개 발언 없고요. 입장문을 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공개 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뭐 물어볼 기회가 오늘 없었어요. 이틀 동안 아무 얘기 안 해요. 그 사이에 뭐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다른 중진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뭐 친윤계 의원들 여러 가지 설명과 해명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 쪽 측근 의원 한 명의 얘기인데 익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네요. 다음 주에 이제 당 최고위가 열리는데 월요일이에요. 이때는 메시지를 내놓은다가 아니라 내놓을 것 같답니다. 이것도 가서 봐야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조심스럽게 설명까지 나온 상황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틀째 아무런 입장이 없는 겁니다. 요거요. 김영우 전 의원님. 침묵 또는 입장이 없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떤 현안이 나온 건데 얘기는 안 한다는 거는 뭔가 고민이 있다는 뜻인데 지금 무엇을 한동훈 대표는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큰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는 아마 이런 정도의 일들이 터질 거라는 거를 미리 예측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측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독대를 원한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인적 쇄신도 하고 선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여태까지 있었던 거에 대한 어떤 그 용산 대통령실의 대국민 입장 표명 이런 게 있었으면은요
이게 어떤 커다란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명태균 만난 적도 없다. 그리고 이제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도 내부적으로 지금 내부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 포함해서 수석들도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게 터질 때마다 이런 거를 설명하고 변명하고 막기에 좀 급급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략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앞뒤 말이 계속 바뀌게 되잖아요. 명태균과의 접촉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예. 결국 있었다는 게 또 드러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할 일이 바로 내부 소통이에요. 어떤 예. 일이 있었나? 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대국민 입장 표명을 하고 법적인 건 법적인 대로 그다음에 정무적인 거는 또 정무적인 거대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 한동훈 대표는 그거를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당 대표가 맨날 국민의 눈높이, 민심을 중요시하겠다고 예, 강조해 이렇게 했기 왔어요. 때문에 월요일 정도에는 저는 굉장히 어떤 좀 굉장히 무게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생각이 지금은 돼요. 메시지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동훈 대표도 법을 다뤘던 사람이고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라든지 그 당무 개입 이런 거를 수사를 했던 당사자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인 고민도 하나 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엄청난 그 정치적인 정무적인 어떤 결정 이런 거를 고민하겠죠. 그러면 김영우 전 의원님, 제가 지금 홍익표 전 의원님께도 제가 비슷한 질문 드릴 건데 그 사이에 조금 고민을 해주세요. 만약에 아까 지금 측근 얘기로는 월요일쯤이면 어떤 입장을 낼 수 있다라고 지금 약간 조심스럽게 설명했거든요. 만약에 입장을 낸다면 진짜 어떤 입장을 낼지 지금 한번 고민을 좀 잠깐 해주세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진짜 고민되네요. 예, 고민을 좀 해주시고 홍익표 전 의원님 말씀 끝나시면 제가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홍익표 전 의원님. 한동훈 대표 지금 침묵이거든요. 입장을 안 내는 그 침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침묵 자체가 입장인 건가 아니면 진짜 뭔가를 입장을 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묵 자체도 메시지죠. 그러니까 굳이 표현한다면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걸 아까 김영우 의원님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예. 어떤 걸 해서 방어를 하든 공격을 하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을 방어하기도 또 공격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관계가 모르니까. 도대체 그 야당이나 또는 뭐 그 관계자들이 녹취록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 문제는 그야말로 대통령 부부가 이 고백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물어볼 수도 없을 거예요, 비서실에서. 그래서 그 방어하기도 어렵고 공격하기도 어렵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일종의 그 지난번 용산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 회담에 그 연속선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후로 사실상 냉기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뭐 나서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나서서 방어하면 같이 그 시체 말로 물에 빠지는 격이고 그렇다고 공격해도 남는 게 없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그 공격을 하면 또 공격하는 대로 친윤계의 반발을 또 직면할 거고. 당내에서도 한동훈 대표 비판적으로 보는 그렇습니다. 시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에서 당 대표가 그래도 대통령을 디펜스를 해줘야지, 방어를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차라리 침묵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의 그 방어하는 거, 방어 기제를 일정 정도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스탠스를 정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까? 입장을 좀 내기까지. 예, 그래서 주말 동안 여론을 보겠다는 거죠. 주말. 예, 그러니까 지금 일이 벌어진 그 특히나 녹취록이 나온 그 시점으로부터 한 4일 이상 지나지 않습니까? 어제니까요. 예, 4일 지나면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4일 동안의 여론 추이를 볼 거고 그 여론 추이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가 어떤 건지 요구가 어떤 건지를 보고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영우 전 의원님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가 잡혀 있잖아요. 원래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그날 당 회의 때 모두 발언 또는 뭐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낸다면 그리고 이 회의가 만약 그때 입장이 없더라도
회의가 끝났는데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뭔가를 얘기할 텐데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월요일에도 침묵을 지키긴 어렵죠. 그거는 뭐 여러 날이 지났는데 여당의 당대표가 아무 말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여당 대표로서 굉장히 고민이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특감 뭐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는 게 또 한가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시점이라면. 그 이슈를 하지만 또 얘기하는 거. 뭐 그거라도 근데 하자라는 얘기는 할 거고 기존의 입장이니까 그런 거 인적 쇄신,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대통령실에서 좀 더 분명한 그 설명 이건 필요하다. 대통령의 입장도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필요하다.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모호하거든요. 그리고 당선인 시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공직자로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법은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거 지금 정치 아닙니까? 예. 그리고 벌어졌던 일들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빠지는 거고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불법과 무슨 위법 때문에 항상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올려놓지 않으면은 아무런 설명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인적 쇄신, 뭐 특감, 또 특검을 또 얘기할 수도 있죠. 특검이요? 그렇죠. 물론 그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달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여러저러한 이야기는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당장 뭐 한동훈 대표가 저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해도 굉장히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는 여당 대표로서도 되돌아볼 일이 있고, 대통령도 되돌아볼 일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같이 해야 되겠죠. 여기서 대통령실만 뭐 공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답을 찾아야죠. 저는 한동훈 대표 성격이나 과거 스타일을 보면은 말을 안 할, 이와 관련돼서 언급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안 할 수 있다. 아무 얘기는 안 한다. 왜냐하면 기존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현안이 있으면 늘 반박자 빨리 얘기하거든요. 반응이. 근데 지금은 반박자가 아니라 한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질 바에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예 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측근도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의중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같다라는 건 추측성이기 때문에 추측을 한 것 같아요. 추측으로서 뭐 당대표로서 메시지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추측이지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만약에 월요일 회의가 최고위원회인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합니다. 이건 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회피한다고 그러고 더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프레임 전환을 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스타일이라면. 프레임 전환요? 다른 이슈를 얘기한다. 다른 이슈로 갈 가능성이 높지. 이 문제를 갖고 그 월요일에 올라탄다고 해봤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하등 자기한테 이로울 게 없어요. 벌써 며칠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흘렀고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이 논란이 끝나고 본인은 월요일 날 어떤 새로운 이슈로 대표 메시지를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게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한동훈 대표의 지금까지 스타일을 봐서 한동훈 대표한테는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이 명태균 씨요. 지금 뭐 어제는 민주당이 그 녹취를 공개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저런 과거의 주로 전화 통화 내용이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전해지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좀 이 사안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고요. 막상 또 명태균 씨는 뭔가를 수습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여요, 지금요. 연속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들어왔던 것에 대한 분석은 끝났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분석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소수 인력으로 분석하기에 좀 버거울 정도로 양이 많아서 3분의 1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직. 나는 추측으로 그런 짓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싹 불질러버리고 말아버려야죠. 공적 대화가 뭐가 싹. 제 아버지 산소 가는 길이요. 다 불질러러. 아버지 산소 가는 길이었든 다 불질러를 거예요. 해진 거 있으면 검색 말지. 그래야 하여튼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뭐 다 불질렀다 그러고 뭐 없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불 질렀다가 아니라 불 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뭔가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 봐야 된다 이 뜻인 겁니까?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저거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안위에 대해서 뭔가 아직까지 약간은 좀 협박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홍익표 전 의원님. 지금 야당은 아까 보니까 뭐 아직 3분의 1도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녹취와 관련해서 계속 뭔가를 더 공세 또는 압박을 하겠다 이런 걸로 느껴져요. 근데 막상 지금 명태균 씨 얘기는 약간 뒤로 빼거나
이거 수습을 좀 하거나 뭐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지금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저런 게 저렇게 개별적으로 그 공개되는 게 본인도 원하는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민주당에서 어제 공개했던 저런 녹취는 명태균 씨가 원하지 않은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아니라 제3자의 녹취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들려주는 거를 다시 또 녹음을 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뭐 지금 얘기로는 명태균 씨가 스피커폰으로 당시 당선인인 윤석열 그 당선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 있는 제3자가 녹취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녹취록이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 본인의 녹취록, 본인도 몇 천 개가 있다고 지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쪽은 명태균 씨 주변의 인물들, 그러니까 최근에 증인으로 나왔던 강 씨하고 이번에 또 그 분은 또 전혀 또 제3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등 여러 사람이 그 관련된 녹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녹취록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 녹취록이 문제가 되는 거는 명태균 씨 만약 저게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명태균 씨 본인도 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정부적. 그러니까 저 내용이 밝혀지는 것은 본인도 원치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면은 그야말로 그 진흙탕 싸움 속에서 아군과 적군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지금 이 녹취록을 둘러싸고 서로 그 제살길 찾겠다고 공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매우 곤혹스러울 거고 자기가 벌린 일이지만 본인도 수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녹취록이나 그런 그 관련 자료를 갖고 자기에게 조여오는 사법적 움직임을 조금 더 차단하고 살려고 했는데 점점 진흙탕 속으로 빠져드는 국면이 되는 거죠. 김영우 전 의원님, 그러면은 이 명태균 씨가 남겼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뭐 녹음한 것도 있었고 다른 사람이 또 그 녹음을 또 녹음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것도 명태균 씨의 손을 떠나버린 상황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그렇죠. 지금 강혜경 씨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스피커폰으로 들려주는데 그걸 또 녹음한 사람이 뭐 한두 명이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사실 또 모르겠네. 그래서 딱 그리고 그 명태균 씨의 여태 쭉 행태를 보니까 본인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주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많은 사람한테 통화 내용도 들려주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정치인들한테. 그래서 그쪽에서 활동했던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를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라고 하는 사람이 여론조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뭐 설명도 굉장히 화려한 그 뭐랄까요 말주변 이런 거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들 많이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급하게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들이나 정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선거를 앞두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뭐라도 아쉬운 거죠. 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지속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뭐 민주당에서 이제 녹취 공개하고 그 예상인데 본인은 그런 짓 안 한다. 뭐 추잡스럽게 그런 짓 안 한다. 뭐 이런 반응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고 뭐 협박하고 나를 건드리면은 뭐 한 달 안에 윤정부 무너진다라고 한 게 그게 추잡한 짓입니다. 솔직히. 저도 직접 명태균 씨 목소리를 들었어요. 한 그 언론인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도 스피커폰을 열어서 그럼 그 스피커폰에서 말하고 있는 인물이 명태균 씨였어요?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옆에서 들으셨어요? 같이 저녁 먹다가 이제 그 전화가 오니까 그분이 통화하신 분하고 하는 걸 들으셨군요. 그러면 스피커폰으로 열고 그 내용이 그 지금 뭐 그 자기 아버님 묘에 파묻었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그 한 일주일 전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 전 얘기입니까 지금요? 그 얘기를 뭐 자기 파묻었다. 거기다 핸드폰 묻었다. 묻었다. 핸드폰을 묻어놨고 그리고 그 물어봤어요. 뭐가 있냐 했더니 나도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봐야 한다.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가 녹취해 놓은 게 너무 많아서 2,000개인지 그 이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서
나도 확인해봐야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스피커폰으로 전화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와 전화 통화하신 분은 야권 인사입니까? 야권 인사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언론 계통에 있는 분인데. 그 정치인은 아니신데 정치인은 그냥 통화를 아니고요.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취재를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뭐 그때 누구 어떤 특정 자치단체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막 하는데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그랬더니 뭐 자료가 있냐 하니까 그건 찾아봐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은 아니라고 추적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곳곳에 아까 김영우 의원 얘기한 것처럼 방송에 나갔어든 또 방송에 직접 출연하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흔들고 과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들으신 얘기까지 전해줘. 한 일주일 정도 되신 얘기군요. 그때도 비슷한 얘기 뭐 다 묻었다 이런 얘기 그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은 좀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국회 운영위원회 지금 대통령 비서실 등 대상으로 지금 국정감 진행 중인데 아마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요. 굉장히 치열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갈 텐데요. 어제 밤이에요. 굉장히 늦은 밤이라 할 수 있는데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이것도 안 된다 하면서 이제 퇴장을 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안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석위원 18인 중 찬성 1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안건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하십니까? 또다시 일방 독주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결단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악행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상설특검, 이건 특검법에 의한 특검과 다른 거예요. 이미 제도가 마련돼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속도를 낼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운영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그냥 처리해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은 반대했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인데 이거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거예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규칙으로 정한 건데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 대상 이거는 뭐 기존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특검이니까 특검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추천 위에 여당 몫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당 몫을 제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관여할 바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 대상에서는 여당이 관여할 바 없다. 그러니까 이거 야당끼리 그냥 특검 추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온 규칙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여당은 반발한 거고요. 홍익표 전 민주당은 왜 이걸 강행한 겁니까? 이렇게? 결국은 그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몇 차례 특검법이 발의될 때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번번이 막혔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그 거부권을 그 제2요구, 우리가 흔히 거부권이라고 하는데 제2요구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학자들 간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정당한 권한이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나름대로의 수를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이 제도는 만약에 추천하는 순간 3일 내에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임명해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 돼 있죠. 그리고 대통령 도리어 저는 돌이켜 보면 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또는 가족이 연루된 수사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한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연루됐을 때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어 거꾸로 얘기하면 여당의 부담도 덜어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으로서도 굳이 이 문제를 갖고 뭐 지금은 불편하지만 뭐 앞으로 저는 뭐 민주당도 그 여당이 되면 똑같은 규정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입장 바꿔 생각을 하면 나중에 민주당으로서도 불리한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 통과하고 이게 법사위 본회의. 근데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렇다면은 그 뜻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아주 커진 건데 김영우 전 의원님,
이거를 지금 여당 입장에서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제 국회 운영에 관련된 거고 국회 예. 규칙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명태균 사건, 뭐 김건희 여사 의혹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민심이 굉장히 차갑고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풀긴 풀어야 됩니다. 예. 이거 대통령 거부권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규칙이나 이런 거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규칙이잖아요. 예. 그거는 여야가 합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국회라고 하는 제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유지되는 거고 지속 가능한 그 규칙이 되는 건데 아무리 명태균이나 뭐 이런 사건이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고 해도 야당이 다수라는 그 이유 가지고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규칙을 그냥 마음대로 바꾸면 그건 국회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행정부가 또 대통령실이 입법부를 뭐 침해한다, 뭐 행정부가 뭐 검찰 독재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입법부 독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삼권 분립을 이야기할 때는 입법부가 제대로 돌아갈 때 삼권 분립을 얘기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지. 예. 국회에서 마음대로 다 하면서 대통령이 독재한다, 검찰이 독재한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국회에 있어봤지만 국회 규칙에 관한 거는 그래도 여야가 하는 게 맞고 이게 만약에 이제 이 규칙이 운영이 되면 야당은 언제든지 여당에 대해서 상설 특검을 계속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거고 야당이 정말 반대를 위한 야당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규칙이나 국회 그 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안 아까 운영위 얘기 잠깐 했는데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군요. 최근에 상임위마다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 그러니까 증인 뭐 이렇게 출석했는데 출석 안 하면은 강제로 데려올 수 있게 뭐 이런 걸 명령장을 내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게 있었고 실제 집행을 하러 가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행명령정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22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국회입니까? 검찰입니까? 경찰입니까? 사법기구입니까? 오선 의원을 했던 비서실장이 그 증인들을 비호하고 가지 말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저 순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안 이루어질 정도로 발생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예. 운영위원장한테 사악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토론을 합니까? 간사님한테 하세요. 간사님한테. 간사간에 얘기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근데 사과해서 사과할 테니까 경고 무슨 상황 갖고 저한테 경고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데 경고하신 겁니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이 봤던 뭐 반복된 모습이에요. 뭐 사악하다가 동행명령장도 의원들이 직접 들고 가서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두 분 전직 의원님께 한 30초씩만 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우 전 의원님. 저는 뭐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좀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행명령장도 원래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저걸 들고 국회의원 여러 명이 가가지고 사진 찍고 뭐 실랭이 버리고 그런 게 뭐 제 눈에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입법부도 입법부로서 지켜야 될 그 국회 법, 국회 규칙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이나 여당도 이제 잘 해야 되죠. 민심에 맞게 잘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알겠습니다. 홍익표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뭐 동행명령장이 남발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건 그 국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리이긴 하지만 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자초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책임도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작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의혹에 여당도 조금 더 협조적으로 그다음에 문제를 좀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초래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제 이 사건은 본격화될 겁니다. 본격화된다는 측면에서 여당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 두 분 전직 의원님들 모시고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슈도 영상으로 먼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드디어 문을 열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우리 평산 책방이 책 친구들과 함께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거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기도 함께 또 책을 보내기 운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독서 문화를 좀 더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자 하는데 많이들 도와주실 거죠? 네. 네. 대충 뼈만 말씀하세요. 적당 무슨 나중에 또 하고 놀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실은 그동안 딸 문다희 씨 음주운전 사고 관련해서 왜 입장이 없는가? 근데 지금까지도 입장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책 소개 글을 SNS에 올린 게 한 2번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최근에 책 소개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일단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이 입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연이은 책 소개로 SNS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기 뭐 이렇게 막 좀 험한 말도 좀 써 있죠? 저게 책 제목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무슨 축제가 되겠지 뭐 이런 거예요. 이거 방송에서 읽기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인데. 이게 에세이집의 이제 제목인데 이 책을 제목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세상은 잔인하면서도 아름답다는 말이 생각나는 책이다. 뭉클한 감동이다. 그러면서 이 책에 대한 글을 올려요. 앞서서도 한번 올렸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도 아니 딸과 관련된 입장은 없고 책 소개가 올립니다. 근데 또 책 소개가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이게 어제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책 소개 딸과 관련된 입장도 없지만 최근에 어떤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책 소개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김남국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입장을 냅니다. 저렇게 책 소개 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죠. 문재인 대통령님 신선 노름 책 장사 그만하고 여기서부터 이게 상당히 뭔가 이제 불쾌감이 드러난 거죠. 지금 신선 노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촛불의 선봉에 서서 국민의 반패가 되십시오. 눈치 없고 생각 없는 SNS 메시지.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금 저 모습이 눈치 없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나 더 봅니다. 윤 정권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문 전 대통령. 이렇게 되면 이게 싸우자는 건가요? 매달 연금 2천만 원씩 받으면서 독후감 쓰고 책 팔 때 아닙니다. 책방 하루만 문 닫고 제발 올라와 달라. 이거 주말에 잡혀있는 그 집회에 올라달라 이 뜻이거든요. 지금요. 소영주 정치사회연구소장 네.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최영철 매시문 편집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주 소장님. 네네. 김남국 전 의원 표현 보면은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게 그리고 한때는 뭐 동지 관계라고도 봤잖아요.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고 하기엔 좀 거친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남국 전 의원이 이게 좀 심사숙고를 한 내용인지 모르겠고요. 좀 생각 없는 발언이지 않았을까. 연금 월 2천만 원 돈 얘기까지 꺼내면서 이렇게 비판을 좀 넘어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는. 최근에 아마 민주당 복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국민의힘에 복당한 줄 알았습니다. 저 글만 보면. 그렇죠. 글만 보면 국민의힘으로 지금 가시려나? 그러니까 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해도 모자랄 판에 총구를 왜 내부로 돌릴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은 어떤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배지를 달았을 때도 그때 친문으로 전략국청 받아서 갔지요. 친문 인사로 통했죠. 친문 인사로 통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은혼을 떠나서 얘기하는데 생각이 없는 게 그거예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평가하는 것도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이 촛불 집회에 오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전직 대통령이 촛불 집회에 나오는 거를 좋게 볼까요?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 글에다가 연금 2천만 원? 이거는 굉장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감정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런 공개 저격을 전직원으로서 올린다는 것은 당내 갈등을 초래한다는 입장에서는 저는 해당 행위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 정권 탄생 원죄 이런 표현까지 썼네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 행위입니다. 따지고 보면 왜 그러냐면 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친문 친명 나눌 것 없이 똘똘 뭉쳐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본인의 지금 공천 개입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적용함으로써 당내의 갈등을 초래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남국 전 의원 이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2장으로 김남국 전 의원의 저 글 입장을 소개해드렸는데 두 번째 걸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연금 얘기 써 있잖아요. 그리고 원죄. 아니 연금을 월 2천 받으면서 독후감 쓰고 책팔 때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대목이 이거잖아요. 책방 하루만 문 닫고 제발 서울로 올라와 달라. 주말에 잡힌 집회 민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뭐 대규모로 좀 준비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와라는 거잖아요. 참석하라는 건데 최경철 의원님. 만약에 민주당이 주최하고 주도하고 있는 이 장외 집회에 참석하라는 건데 만약에 문 전 대통령이 그 장외 집회에 참석하면은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뭐 가실 리가 없겠죠. 더구나 뭐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까지 그래서 그 전직 대통령을 힐난하고 비평을 했는데 가실 까닭이 아예 없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 김남국 의원이 글을 올렸을 때 참 이분을 보면서 느낀 것은 참 이분이 할 일이 없구나. 할 일이 없으면 고인을 계속 하셔야지. 할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글을 올려서 민주당 스스로 자신이 먹던 우물에 침을 뱉어서 민주당 우물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이분이 얼마 전에 복당이 됐죠. 이런 분을 복당시킨 거 보면 참 이재명 사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참 건전한 야당으로서 역할도 많이 했는데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면서 저런 분들이 판을 치고 저런 분들이 복당을 하고 그러니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 말까지 하고 그러니 더욱더 신뢰가 떨어지고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저런 분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복당을 시켜주고 이러면서 점점 더 타락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비칠까 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혹시 지금 김남국 전 의원이 저런 굉장히 강한 비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수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비판을 한 게 저런 글을 알리고 본인이 주장했다고 얘기하면 또 어떤 강성 지지층에 박수를 받겠다 이런 걸 또 의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 집회를 내일 하죠. 선동을 하는 거죠. 지금 모여라. 장애 집회를 모여서 이재명의 깃발 아래 이재명을 옹이해서 이재명을 결사옹이하는 그런 당을 만들어가자. 그런 이재명 사당화를 점점 더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는 것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런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상식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저런 분들을 말을 아주 아까 서영수 소장님도 잘 지적하셨다시피 저분 말 아무도 안 들을 겁니다. 지금 이 김남국 전의 저런 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허동준 전 위원장인데요. 여기는 좀 뭐 친문 뭐 이렇게 좀 통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 바란다면 본인들 언행이 그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를 가로막고 망치는 철부지 간신들의 천박함은 아닐지 심사숙고하라. 철부지 간신들입니다. 당신들 천박하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정주 시장님 여기 또 이때부터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앞서서 우려했던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전 의원의 발언 자체가 국민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다고 본인이 배설하듯이 전직 대통령을 따지고 보면은 조롱하고 모욕한 거거든요. 거기서 신선 노름이나 하냐? 이거 조롱 아닙니까? 모욕 아닙니까? 2천만 원이나 연금 받으면서 할 일을 하느냐?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원죄가 있다. 이거는요. 배설에 가까운 얘기라서 벌써 지금 허동준 전 위원장이 철부지 간신들의 천박함. 이게 벌써 당내 갈등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격식 있게 예전에 전직 대통령에게 본인이 친문 전 의원이었다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고 싶어서 그러는지 모르나 저는 무엇보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대표를 정말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김남국 의원은 사라져야 된다. 저런 분이 많을수록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내에서 친문과 이 친명이 갈라져서 갈등이 있다면 나중에 다 포용해야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내에서 분열하고 나서 어디에서 표를 얻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되는 분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허동지 전 위원장이 지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정영실 의원, 여전히 잠깐 수면으로 많이 가라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친명, 친문의 갈등은 여전히 불씨는 여전히 어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 원뿌리는 사실 뭐 친명, 친노지 않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원조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항상 나그네 입장인데 나그네가 자꾸 원조를 자꾸 비판하는 그런 대열에 직접 서진 않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선다면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심리적으로 분당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금 친노의 가장 적자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전 지사도 곧 컴백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돌아와서 친명에 대고 배신자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실이 어떤 일파만파로 번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명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분들이 민주당의 본가가 아니라 옆집에서 왔기 때문에 옆집 사람들은 항상 본가를 존중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옆집 사람들이 자꾸 본가를 폄하하고 본가의 전통을 깔아뭉개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분가를 할 수밖에 없다.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분당이죠. 정치권에서는. 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 좀 해봤는데요. 문다혜 씨 관련된 얘기도 좀 들어온 게 있네요. 거절했다. 뭘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문다혜 지난달에 이어서 참고인 조사 재차 불응. 그러니까 전 남편 이 특혜 채용 의혹 관련된 내용이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근데 오늘 출석해달라고 검찰에서 요청했나 봐요. 참고인 신분으로. 근데 문다혜 씨 측에서는요. 출석하지 않겠다 이유는 참고인 신분이니까 뭐 안 가도 상관없어요. 뭐 책임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에서 그리고 출석 안 했다는 거거든요. 검찰에서는 재차 요구를 했었는데. 최영실 의원. 수사 중인 검찰 입장에서 조금 답답하겠네요. 지금 와서 좀 얘기를 들으려고 참고인으로 좀 불렀는데 두 번째 안 오니까. 이거 불응한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다혜 씨 수사도 굉장히 그 검찰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아주 오랫동안 끌었지만 정말 그 너무 수사를 오랫동안 끌었고 그리고 뭐 재판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뭐 스모킹건이 없다. 정말 방아쇠를 당길 만한 것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딸을 지금 강제 구인할 수 없이 참고인 소환을 자꾸 한다는 것은 검찰이 위험성을 부를 수가 있다. 지금 당장 체포영장을 칠 정도의 증거를 수확했다면 체포영장을 쳐서 소환을 했겠죠. 근데 그 단계는 아닌. 그런데 자꾸 이게 참고인 소환을 자꾸 하고 불응을 하고 또 나와라 못 가겠다 이렇게 핑퐁 게임이 벌어진다는 것은 검찰이 또 다른 위험성을 안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더구나 대통령 본인의 범죄 의미가 아니고 대통령의 가족, 성인이 된 가족에 대한 수사인데 검찰이 굉장히 수사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한데 지금 참고인 소환을 저렇게 빈발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온갖 혐의를 먼지털이식으로 하면 후폭풍을 맞을 수가 있다. 검찰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다혜 씨 얘기 뭐 검찰에서 뭐 불렀는데 소영주 소장님은 문다혜 씨 경우 계속 뭐 검찰에서 또 한 번 뭐 참고인 조사 이거는 뭐 법적인 의무가 없다 그래요 참고인. 근데 또 불러도 계속 안 간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문다혜 씨가 참고인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안 간다고만 자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문다혜 씨가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본인의 전 남편과 문재인 전 대통령 아버지가 되겠죠. 그 부분에 취업적인 청탁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냐라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지금 특정 혐의를 특정하지 못해서 참고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안 가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지난 정권에 대한 현 정권의 정치보복성 수사라고 규정한 겁니다. 문다혜 씨는 굳이 여기서 검찰에 가서 이 얘기를 해봤자 뭐 하겠냐. 의미 없는 조사다. 망신주기 수사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고 그냥 공판 과정에서 본인이 할 말은 해가면서
재판에서 결론을 내는 게 맞다. 어차피 묻지마 기소를 할 것인데 이걸 굳이 가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냐 그것이죠. 그런 판단 속에서 이루어진 그렇죠.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오늘 그 변호직에 설명은 뭐 참고인이니까요. 뭐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약간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아까 보니까요. 그럼 변호인이 좀 변호를 잘 못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넘어갈 텐데요. 여기는 키워드가 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론전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진인데 여론전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게 아무리 들어도 내일 잡힌 무슨 장애 집회 이런 걸 염두에 둔 것 같거든요. 일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이게 정부의 국정 운영이 이게 뭐 마구잡이 범죄 행위, 불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법천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꺼냈죠. 그리고요, 뭐 어제, 뭐 오늘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본인의 뭐랄까요? 동료라고 할까요? 아니면 뭔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제는 이제 SNS에 글을 올려서 11월 2일은 뭐 국민행동의 날이다. 뭐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주접해달라. 장애 집회가 내일 잡혀 있잖아요. 여기 나오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서울역을 주접해달라. 아까 봤지만 이게 호소? 동료? 또는 약간 다른 의미로 보면 약간 뭐라고 좀 막 압박? 뭐 여기서 정치위원회 선동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요. 또 있습니다.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로 12월 2일 얘기를 또 했어요. 이것도 나와달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많이 나와라 지금 이 얘기예요. 정치월 위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장애 집회에 뭐랄까요 본인 입장에서 공을 들이는 거 그리고 저 여당 분들은 열을 내고 있다 지금 저거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시던데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최근에 몇몇 판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판결을 앞두고 정말 그 법리를 갖고 증거만 보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사람인데 판사도 그것만 보나 여론도 보고 그 얼마나 이 동네가 시끄러운가도 보고 분위기 본단 말이에요. 분위기를 엄청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님들한테 그 형사재판에서 사형선고 몇 번 때려봤냐 물어보면 사형선고 그것도 때리기가 쉽지 않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계속 보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보았는데 그렇게 때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이게 판사들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서울역을 파란 물결로 뒤덮었을 때 판사가 과연 법리만 갖고 증거만 갖고 그렇게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선동을 통한 사법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죠. 이를 통해서 자신이 그러한 중죄를 지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한번 면탈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강한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들도 지금 선봉대에 서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직 대통령 나와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제1야당이 국회에서도 무슨 온갖 사람들 동행명령장 다 발부하면서 검찰 노릇까지 할 수 있는 제1야당이 왜 밖에 가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오직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인 판단에서 한번 구해보겠다는 그러한 꼼수다. 굉장히 비판마다 마땅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성주 소장님, 네. 일단 국회 제1당이잖아요. 가장 규모가 큰 당. 그리고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법안쇼 다 할 수 있는 정당인데 그렇습니다. 장애로 나가고 그것도 당대표가 집회 참여를 이렇게 강조하는 상황. 네. 그리고 내일 집회가 열린다면 물론 뭐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뭐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자주 얘기하고는 이재명은 무죄다 뭐 이런 주장 뻔히 나올 거 아닙니까 내일?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장애 집회 자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야당치고는 장애 나가는 게 좀 빈도가 적은 편이에요. 야당은 장애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에요. 그래서 그에 반박하고 나오는 게 뭐 여당 분들은 아니 제1당 아닙니까라는 표현을 해요. 제1당이니까 예. 본분을 다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상임위 운영이 타열잖아요. 예. 본회의 다 하잖아요. 회의 다 하잖아요. 투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만 피곤하죠. 할 일은 다 안에서 하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나가서 이 무능한 정부 때문에 나가서 장애투쟁을 한다. 이거 야당한테 여당이 미안해서라도 롱패딩을 사줘야 될 사안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여론전을 한다? 뭐 사법부를 흔든다. 저는 그걸 말을 믿지 않는 게요. 아니 사법부가 그 정도 올릴 것 같으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늘 여론전에 흔들리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누구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여론전을 해서 사법부의 재판을 바꾸죠. 그거는 이제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11월 2일 날 문자를 보낸 것들은 동원령이죠. 각 지원에 모든 장원외 원내 지역위원장들한테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정당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당대표로서 당원들에게 와서 힘을 합칩시다 라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서 보세요. 김건희 여사 보호하라고 국장을 내팽개쳤지 않습니까? 명품백 무혐의에다가 주가 조작 무혐의에 국민들이 의아해하는데, 지금 최근에 대통령 육성으로 그래요 공천 누구 줘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비서실장 올라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 그런 거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정치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그럴 수 있지. 이게 나라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을 바보로 합니까? 그러면 그 국민들이 무시당하는데 누가 대신 싸워줘야 되죠? 야당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든데 주말에 나가서 투쟁하는 거를 가지고 이걸 뭐 야당이 안에서 싸우지 밖에서 싸우냐.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두 분, 뭐 서로 상당히 다른 분석을 했어요. 어제래요. 내일 잡혀 있는 이 장애 집회에 대해서요. 이런 가운데요, 이런 모습도 있군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된 얘기거든요. 일단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이재명 무죄 릴레이, 뭐 서명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의원이 뭐 이재명은 무죄 이거에 대해 약간 저 서명을 하면은요, 서명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그럼 본인 이름 쓰고 다음 사람을 지목을 해요. 그럼 또 그 사람이 쓰고 또 지목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저거 지목받아서 안 하는 사람 정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끝까지 결국 다 하라는 소리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모습이 민주당에서 일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관해서 생중계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좀 뭔가 또 움직임이 더 있는데 일단 좀 한 열흘 정도 지난 얘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1심에서 재판 공개를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생중계해서 논란과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왜 잘못되고 왜곡된 것인지를 국민 모두가 스스로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명하고 깨끗한 절차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에 대한 생중계 주장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실제 움직임이 있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요, 여기 국민의힘, 개혁신당, 그 다음에 새미래민주당, 뭐 여당, 그리고 여기 야당들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생중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다음 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나와요. 지금 내겠다는 거예요. 재판부에 이거 생중계해 주세요. 그리고 개혁신당은 이거 국민 알 권리 차원 같은데 뭐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새미래민주당은 탄원서 역시 제출하기로 내부 방침 세웠다. 그러면 여당과 뭐 소수 야당들이 같이 내는 거예요, 지금요. 정치열련 생중계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도 당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알 권리 차원에서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하나하나를 모두 국민들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법부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라는 제1야당의 대표의 범죄에 대한 그러한 그 판결을 내릴 때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반드시 생중계되어야 된다. 이것이 뭐 많은 국민들의 요구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춘다 해서 뭐 생중계를 안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정보를 알 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중계를 하여서 바로 국민들이 즉시 즉답할 수 있는 그러한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 이것이 사법부의 의무다. 이렇게 봅니다. 최영주 소장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생중계 좀 반대하는 입장 같은데 네. 최영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이건 재판부가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재판부에 맡겨놓지 왜 압박을 하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게 말할 자격이 있나 싶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 최병 특검 독소조항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인 언론 브리핑의 독소조항이라고 했어요. 실시간 중계한다고. 그랬던 분들이 무슨 국민 알 권리를 운운하냐. 그것부터 반성하시고 그 특검 독소조항부터 취소하셔라. 저는 그 말씀드리고. 그거를 별도로 본다면 생중계 자체는 어떤 생각이세요? 똑같은 거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한다면은 본인들도 좀 논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생중계가 필요하다면 재판부가 판단하고 그 재판부 의견을 존중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재판부를 향해서 지금 여야가 뭔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주장들. 민주당에서는 뭐 장애 집회에서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 그다음에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는 뭐 생중계 얘기, 뭐 이렇게들 서로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